넘어가세요. 그래서 10페이지 보면은 뭐예요? 비욘과 클라인 그룹. 여섯째 주, 왜 일부 클라인하프 학자들은 비욘의 후기 제작들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초반부는 받아줬는데 비욘의 후기 제작들을 왜 받아주지 않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오를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비욘의 책을 나름대로 위해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지. 그러나 뭐 이게 뭐 오가 어떻고 이게 이해가 가질 않죠. 근데 이젠 좀 이해가 되죠. 약간씩은. 오가 왜 필요했는가? 오의 개념이. 우주의 나침판이거든요.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어찌 보면. 응? 절대 진리.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영역.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고 경험해야 될 것. 이게 오예요. 그 오는 굉장히 구체성이 떨어지고 비과학적이다 해가지고 퇴출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은 그동안 내세운 모토가 실증주의예요. 실증적 경험주의적이죠. 정신분석. 증거가 있어라. 맨날 누구는 증거 내놔라 그러죠. 분명한 언어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비욘에게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실증주의, 정신분석적인 실증주의를 타파해버린 사람이 비욘입니다. 그 실증주의를 현상학적 경험주의 그리고 실존주의로 대체시켜버렸어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의 한계성 때문에 본질에 이를 수 없다는 게 실존주의예요. 핵심이. 경험은 하지만 우리는 그 본질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비욘은 오를 이렇게 정의하죠. 나는 궁극적 실제라는 의미로 오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이것은 궁극적인 실제, 절대 진리, 신성, 무한, 물 자체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 물 자체가 저를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이 물 자체란 말은 가공되지 않는 원상태입니다. 가공되지 않는 원상태, 어떤 개념과 어떤 정감과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 원상태가 물 자체입니다. 이 책상에 아무런 의미 없이 있는 물 자체입니다, 이게. 근데 베타 요소를 물 자체라 또 그러거든요. 근데 베타 요소는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나게 하고 우리를 어둠에 갇히게 하는 그런 암흑의 세계를 또 베타 요소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O도 물 자체고 베타 요소도 물 자체라 그러면 도대체 O가 베타 요소란 얘기냐. 굉장히 나를 혼란시켰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베타 요소는 O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O가 드러나기 전 단계가 베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O를 드러내는 일종의 초기 단계가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O의 그 절대 진리가 자기를 드러낼 때 그 베타 요소로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안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알 수 없고 두렵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한다면 아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진실이잖아요. 아이의 진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똥을 질질 깔긴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한테는 이 똥덩어리가 싫어. 옛날 엄마들은 그 똥을 아이가 깔기면 맛까지 봤대. 진짜 물어봐 할머니들한테. 그래야 그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냄새 맡아서 모르면 맛을 보면 이 애가 어디가 아프고 알았답니다. 옛날 엄마들은 똥을 맛을 봤어. 그 베타를 담아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이는 O를 가지고는 있죠. 아이에게도 O가 있죠. 근데 그 O를 드러낼 수도 말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어요. 아이는.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해서 엄마가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O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이 나름대로 자극적인 거를 쓴 거죠. 주목할 만한 거를 썼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알 때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O는 절대 진리인데 그 안에 선한 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악한 것이 있어요. 이게 놀라울 만큼 융의 사상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베타는 뭐냐면은
일종의 O의 그림자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이게 베타는 O의 그림자예요. 이것을 융으로 말하면 원형적 그림자에 해당이 될 테고, 소위 셀프의 그림자에 해당이 될 겁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글을 쓸 텐데, 어떻게 그 비혼의 O와 베타 개념이 융의 셀프와 그림자의 개념과 유사한가? 이것이 정신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내가 아마 이제 앞으로 차차차차 글을 쓸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비혼의 저서를 이해 못합니다. 놀라웠어요. 이걸 발견하느라고. 근데 옛날에 다 읽었더라고, 책을 보니까. 다 읽고 줄쳐놓고 내가 난리를 쳤는데도 왜 그때는 안 보였죠? 문제는 의미부여를 할 때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비혼을 만나야 되겠다 결심. 4년 5년 전에 그 책을 읽을 때는 왜 안 들어왔죠? 근데 줄쳐놓은 거는요, 줄은 잘 쳤더라고. 내가 옛날에 줄쳐놓은 게요, 또 그 위에다 또 줄쳐요. 지금 중요한 것만 어찌 그렇게 잘 알았는지 옆에다가 뭐 융의 이론과 비슷하고 뭐 이거 다 메모돼 있어요. 근데 왜 까마득히 모르죠? 내가 전혀 생소하게 보이죠. 그때는 내가 비혼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비혼의 영혼과 못 만나고 책만 봤어요, 그냥. 근데 이제는 그 비혼의 영혼과 만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느낌이 오니까 이 비혼의 언어는 다 베타 요소들이에요, 우리한테는 처음에. 수학이고 어려운 수학이고 뭐 베타 요소, 알파 요소, 뭐 C, 뭐 어쩌고 전부 베타 똥덩어리들이야. 성질 바닥바닥 나. 이거 읽으면 뭘 얻어먹겠다고 우리가 비혼을 공부하죠. 융 가지고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내가 그랬죠. 영혼을 만나야 된다고. 비혼이 되기죠. 내가 비혼이 되는 거죠. 돼보는 거죠. 요즘 내가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 처음에 짜증이 엄청 났습니다. 융과 비혼의 만남이라고 그래서 덜커덕 그 책을 샀네. 그 책을 읽다가 집어 던졌어요. 정신분석의 신비. 제목이 얼마나 좋아요. 바바라 설리반. 정신분석의 신비. 융과 비혼의 만남. 아마존 서점을 이제 그 서점을 뒤지다가 딱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온 게 융과 비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서적 오다 해가지고 읽는데 성질 나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글이 왜 그렇게 난해해? 정말 돌아버리겠대. 내가 내 영어 실력이 이렇게 짧은가. 막 빌빌 꽈요, 막 영어를. 한 문장이 대여섯 줄이야. 그랬는데 저랬는데 그 현상은 이렇고 이랬는데 이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 왜 글마다 그러니? 돌아버리죠. 조금 했다가 또 좀 마무리할 기회를 주고 또 마무리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글이 그랬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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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고 앞에 이렇게 나가니까 짜증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나보다 먼저 번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구만. 두 사람에서. 근데 못하고 집어 던졌대. 근데 교수님이 하시네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260페이지인데 제가 지금 215페이지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40페이지가 지금 걱정입니다. 근데 처음에 굉장히 짜증났는데 지금은 짜증 안 나요. 왜? 그 설리반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대화하고 있거든요. 그 저자랑.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을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 뭐고 이 사람이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이 뭔가.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글 때문에 짜증난 것은 나는 그 사람이 뿜어내는 베타 때문에 내가 짜증내는 거죠. 아이가 똥 싸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번 이 똥을 이 더러운 글쓰기를 한번 받아보자. 또 담아내보자.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내가 느껴보지 못한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하고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과 교제하는 것. 그렇고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짜증나면 딱 스탑합니다. 글이 너무 길고 나 아내하고 지금도 그러면 딱 스탑하고 딴 거 해요. 빙 돌아. 커피 한 잔 마시고 빙빙 돌다가 또 봐. 그러고 안 되면 또 빙 돌아.
그래도 안 되면 잠자. 그리고 또 봐. 지금 그러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짜증은 안 나요. 처음에는 엄청 짜증 났는데 이제는 그 짜증을 내가 받아주면서 하니까 놀라운 그 변화를 하는데, 그 분이 그 책에서 끊임없이 말하고자 윤과 비혼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서와 관계입니다. 네, 상담 원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맨 위에 뭐가 있죠? 오늘 나눠준 게 뭐 있어요? 오늘 나눠준 맨 처음이 뭐죠? 상담 원리가? 정서와 상담이, 관계가 상담 전체를 지배해야 됩니다. 정서를 떠나서도 안 되고 관계를 떠나서도 안 되고, 이 둘은 별도가 아니고 정서적 관계입니다. 앞으로 비혼이 말하는 모든 것은 정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혼이 말하는 사고도 정서적 사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정서적 사고예요.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개념과 다릅니다. 관계를 말할 때는 항상 정서적 관계입니다. 항상.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정서적인 끈이 끊어지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정서. 그리고 늘 상담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의 문제와 처한 환경보다는 나와 내담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를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저 사람이 내담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 응답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떤 정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와 내담자가 그 정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 내담자는 다른 사람하고도 정서적인 관계를 맺을 겁니다. 그 정서적인 관계를 맺으면 모든 문제는 풀립니다. 풀리거나 이겨내거나 함께하거나. 더 이상 그 문제로 아파하지 않을 겁니다. 정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모든 심리적인 고통은 옵니다. 현재까지 내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정서적인 고통을 내담자와 함께 느껴야 되고, 그 정서적인 관계를 함께 느끼도록 끊임없이 매 회기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부 사항은 정서를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덩어리로 오는 것을 분화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것을 재경험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그 분석한 것을 통합해보고, 바로 그것이 상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가는 목표가 5에 도달하기라고 했죠. 내가 내 상담의 목표를 내가 도표로 그려낸 겁니다. 어때요? 좀 천재 같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물론 이 도표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고 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결정체입니다. 정서를 내가 몰라가지고요,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늘 상담 내내 참 컴플렉스에 빠졌는데, 정서 컴플렉스에 빠졌는데, 정서를 알기보다는 정서를 경험해 보려고 책을 쓴 게 내가 용심리학과 정서입니다. 그 책을 그러고 보니까, 그 책을 쓰고 나니까 비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는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종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의 개념으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절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11페이지 보면은 중간 보면은 비혼은 다른 어떤 학파보다도 클라인 학파와 가까웠죠. 그래서 클라인 학파에서 쓰는 용어를 쓰지만 그 개념을 바꾸거나 초월해 버렸습니다. 특히 담는 것과 담기는 것 개념, 엄마와 아이 개념, 그리고 편집 분열 자리와 우울적 자리의 클라인은 발달 개념을 이해했죠. 유아가 편집 분열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가면서 성숙하고 통합되어 간다고 클라인은 설명했지만, 비혼은 항상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편집 우울 자리와 편집 분열 자리와 우울 자리를 항상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앞뒤로. 그리고 평생 간다, 그거는. 개념이 전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담는 것과 당기는 개념도 이제는 아이와 유아 개념에서 어떤 모든 정서적인 관계를 확대시켜 버렸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달라져 버렸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보면은 셋째 줄 보면 비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어떤 실제에서 출발합니다. 자, 우리는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에서 출발해야 진실하다는 거죠, 우리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거짓과 가면과 방어로 가득 차 있거든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안전해야 되니까. 자아의 최대 목표는 안전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늘 나를 벽을 쌓아요. 근데 우리 정신의 최고 목표는 뭐냐?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이 추구하는, 융이 말하는 그 전체 정신인 셀프가 추구하는 것과 이고, 자아가 추구하는 것은 안전성과 진실성이라고 하는 큰 대립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안전성과 진실성의 그 긴장과 갈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축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지배하고 정서에서도 지배하고. 안전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진실을 추구할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하죠. 어느 누구가 진실을 추구하겠습니까? 진실을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안전은 되게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안전해, 불안해. 알잖아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죠, 사실은. 그 안전도. 그 안전 이면의 진실을 못 봐요, 사람들. 겉에 드러난 안전만 보려고 하지. 비욘에게 있어서 정신분석은 오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비욘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멜라니 클라인에게 분석을 받았는데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을 자기 자신으로 한다는 조건하에 분석을 받겠다고 했어요.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클라인 학파로도 만들지 말고, 나를 나대게 하면 분석받겠다. 그래가지고 분석받았어요.